할머니 3분 안에 도망가세요. 은행 직원이 시계를 가리켰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밖에서 차 대기 중이에요. 어머니가 서명 안 하면 강제로 납치할 겁니다. 뭐, 납치? 2분 30초 남았어요, 할머니. 빨리요. 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직원 말을 믿고 도망갈까? 아니면 며느리를 믿고 여기 남을까? 3년간 저한테 잘해준 며느리. 매일 한약 사다 주고 청소해 주고 극진히 모신 며느리를. 1분 남았어요. 직원 눈빛이 절박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비상구로 뛰었어요. 68년 인생 처음으로 미친 듯이 뛰었죠. 뒤에서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알게 됐어요. 그 선택이 제 목숨을 구했다는 걸. 며느리는 연쇄살인범이었고 저는 세 번째 타겟이었다는 걸. 12억 재산과 10억 보험금. 총 22억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한복집 사장 박영자, 68세.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영자, 올해 68이에요.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 47번지에서 40년째 영자 한복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오시면 눈이 떠져요. 40년간 한복 짓느라 몸에 밴 습관이죠. 창문을 열면 한옥마을 기와지붕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요. 그 풍경을 보면 오늘도 힘내자 싶더라고요. 남편 박철수는 15년 전에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그 후로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관광객이 늘면서 5년 전부터는 한복 대여 사업도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사장님, 이 한복 예뻐요. 그 소리 들으면 뿌듯했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랑 제가 40년간 한복 팔아서 번 돈으로 가게 건물도 샀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가게, 2층은 제가 살고 3층부터 5층은 월세로 주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감정가 내보니까 건물이 10억, 예금이 2억, 합쳐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손주라도 생기면 물려주려고 아껴뒀죠. 3년 전 겨울 아들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최서연 32살에 키 165cm쯤 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화장도 진하지 않고 단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가 고개 숙여 절하는 모습 보고 저는 한 번에 반했어요. 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가슴이 뭉클했죠. 결혼식은 그해 봄에 올렸어요. 전주 한옥마을 전통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했죠. 하객 10명 정도 모인 아담한 결혼식이었어요. 서연이가 한복 입고 절할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민수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결혼 후 서연이는 정말 착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가게로 들렀어요. 어머니, 청소 제가 할게요. 어머니, 요즘 무릎 어떠세요? 병원 가셨어요? 제가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한 번 말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매달 한약을 사다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무릎에 좋대요.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지어준 거예요. 매일 아침 한 봉지씩 드세요. 갈색 봉지에 담긴 한약 가루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한약을 매달 사다 준다니까? 영자야, 복 받았네. 요즘 시대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거의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 가게 손님 많았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질문 자체는 평범했어요. 근데 뭔가 찝찝했어요. 눈빛이요. 웃는데 눈이 안 웃는 느낌? 그런 게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서연이가 청소하다 말고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 어떻게 하세요? 통장? 갑자기 왜? 아니,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고 해서요.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어머니, 혹시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서연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죠. 괜찮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제가 금융회사 다니는 친구 있는데요. 안전한 적금 상품 있대요. 제가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서연이 말투가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괜찮으시면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단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리고 3일 전 찻집하는 40년 지기 명희가 한옥마을로 놀러 왔어요. 영자야, 오랜만이네. 명희는 전주 풍남동에서 전통 찻집 명인의 다시를 운영해요. 저랑 같은 68이고 40년 전 시장 상인회에서 처음 만났죠. 그날 마침 서연이도 가게에 있었어요. 명희 이모,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 청소 다 했으니까 먼저 갈게요. 이모님이랑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명희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문이 딱 닫히자마자 명희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영자야. 응? 내 며느리. 뭔가 이상해. 명희 표정이 심각했어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죠. 뭐가 이상한데? 아까 우리한테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잖아. 근데 돌아서는 순간 봤어. 표정이 싹 굳더라. 입꼬리가 쑥 내려가고. 명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영자야. 나 40년 동안 사람 보는 눈 어디 갔니? 분명히 봤어. 그리고 눈빛도 이상했어. 인사할 때는 따뜻한데 돌아설 때는 차갑더라고. 마치 가면 쓴 것처럼. 명희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영자야, 조심해.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함부로 주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명희가 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명희가 착각한 거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더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사다 준 한약을 먹었는데요. 1시간쯤 지나니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가게에서 손님 응대하다가
단골 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저기, 손님, 40년 단골인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잠깐 깜빡했네요. 그날 저녁에는 가게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30분 동안 이리저리 뒤졌죠. 알고 보니 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점심을 먹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나이 탓인가? 내가 치매 걸린 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전화했을 때 같은 말씀 2번 하셨잖아요. 그랬어? 네.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치매.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빨리 검사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서연이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금요일에 은행 같이 가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은행?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통장이랑 도장 챙겨주세요. 제가 금요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은행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통장과 도장을 챙기려는 걸까요? 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함부로 주지 마.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어요.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전부 합치면 2억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 10억짜리 건물. 총 12억. 남편이랑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통장을 다시 숨기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명희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빛이 차가웠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금요일에 은행 가자고 전화하기 사흘 전이었죠. 그날 만난 친구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금요일 은행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을 거예요. 찻집 하는 40년 지기 명희가 한옥마을로 놀러 온 날이었어요. 영자야, 오랜만이네. 명희는 전주 풍남동에서 전통 찻집 명인의 다시를 운영해요. 저랑 같은 68이고 40년 전 전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처음 만났죠. 그때 우리 둘 다 28이었어요. 명희는 찻집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한복집 연지 석 달. 서로 힘들 때 의지했던 사이예요. 명희야, 어서 와. 차 한잔 할래?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뒷방에서 대추차를 끓이고 있었죠.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니, 오늘 한약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래, 고맙다.
서연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실 쪽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도 들렸죠. 명희 이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뒷방으로 와서 명희한테 인사했어요. 환한 미소였죠. 그래, 서연아. 잘 지내지? 네, 이모.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모,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더라. 평범한 대화였어요. 서연이 목소리도 밝았고 표정도 부드러웠어요. 명희한테 차까지 한 잔 따라줬죠. 이모, 천천히 드세요. 저는 청소 다 했으니까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 한약 꼭 드세요. 내일 또 올게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딸그랑 문 닫히는 소리. 저는 명희와 다시 차를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희가 창문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서연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30초쯤 지났을까요? 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영자야. 명희 목소리가 낮았어요. 농담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응? 내 며느리. 뭐? 뭔가 이상해. 제 손에서 차 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뭐가 이상한데? 아까 우리한테 인사할 때 봤지? 응, 환하게 웃었잖아. 그래, 웃긴 웃었어. 근데 영자야. 명희가 의자를 제 쪽으로 바짝 당겼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죠. 돌아서는 순간 봤어. 표정이 싹 바뀌더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무슨 말이야? 인사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잖아.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쑥 내려가는 거 봤어. 마치 스위치 끈 것처럼. 명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명희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보면 유리창에 반사돼서 보이거든. 서연이가 밖으로 나가는데 얼굴이 완전히 무표정이더라. 입꼬리는 내려가고 눈빛은 영자야, 눈빛이 차가웠어. 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40년 동안 사람 봐온 내가 착각했을까? 영자야, 저건 연기야. 완벽한 연기.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조심해, 영자야.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절대 함부로 주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명희는 차도 다 못 마시고 급하게 갔어요. 영자야, 나 찻집 가야 해. 손님 예약 있어서. 근데 진짜 조심해. 그렇게 말하고 떠났죠. 명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창문만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명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어. 그날 저녁 서연이가 사다 준 한약을 꺼냈어요. 냉장고에 갈색 봉지 5개가 들어 있었죠. 매일 아침 한 봉지씩 드세요. 서연이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한 봉지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머리가 띵하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운 느낌이었죠. 가게 정리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왜 이러지?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현기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저녁 7시쯤 단골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내일 한복 예약했던 거 확인 좀 해주세요. 누구시죠? 아니, 사장님. 저 김영숙이에요. 20년 단골인데. 아, 영숙 씨. 목소리는 익숙한데 이름이 바로 안 떠올랐어요. 3초쯤 지나서야 김영숙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났어요. 20년 단골 이름을 왜 못 떠올린 거죠? 8시쯤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어디 뒀지? 책상 위를 뒤졌어요. 없었어요. 서랍도 열어봤어요. 없었죠. 가방 안도 뒤졌어요. 역시 없었어요. 30분 동안 가게를 다 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어디 뒀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그때 화장실 가려다가 발견했어요. 제 바지 주머니에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여기 넣은 거지? 기억이 안 나. 집에 와서도 이상했어요. 저녁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먹었나? 안 먹었나?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치매 걸린 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어제 한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깜빡깜빡 하시는 거요. 서연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날카로웠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어제도 같은 말씀 2번 하셨어요. 그랬어? 네. 서연아 고맙다 하시고 5분 후에 또 서연아 고맙다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네. 치매 검사요. 치매. 그 단어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빨리 검사 받는 게 좋아요. 서연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리고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금요일에 은행 가요. 은행?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통장 정리해야죠. 서연이 말이 짧아졌어요. 평소에는 어머니 괜찮으시면 이랬는데 지금은 해야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혼자 못 하시잖아요. 서연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 할 수 있어. 통장이랑 도장 챙겨주세요. 서연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죠. 금요일 아침 10시.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절대 함부로 주지 마. 그날 밤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어요.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손이 떨렸어요. 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통장을 다시 숨기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잠을 설쳐서 그런지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창문을 열었어요. 10월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한옥마을 기와지붕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죠. 옷장을 열어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은행 갈 때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게 표가 났더라고요.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손이 떨렸어요. 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도장도 꺼냈어요. 남편 박철수가 쓰던 도장이었죠. 15년 전 남편이 떠난 후로 제가 관리해 왔어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는데 손에서 땀이 났어요. 9시 30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10분 후에 도착해요. 서연이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알겠어. 통장이랑 도장 챙기셨죠? 응, 챙겼어.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후 밖에서 경적 소리가 났어요. 빵빵. 서연이 차였어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흰색 SUV였어요. 서연이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타세요.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요. 차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서연이가 뿌리던 향수였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네. 차가 출발했어요. 한옥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죠.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빨리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10시에 도착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죠. 응,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역시 병원 가봐야 해요. 요즘 계속 그러시잖아요. 서연이 말투가 단정적이었어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죠. 20분 후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옆 은행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을게요. 서연이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은행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12억짜리 제 인생이 이 가방 안에 있었어요.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도망가야 하나? 본능이 소리쳤어요. 도망가라고. 지금 당장. 하지만 이성이 말했죠.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도와주려는 거잖아. 결국 차에서 내렸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 그때 시선이 한쪽에 멈췄어요. 대기석 뒷줄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달랐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 중 한 명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눈. 마치 물건 보듯 저를 훑어봤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자가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여기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대기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갔어요.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떨려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응, 괜찮아. 서연이가 검은 정장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남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제 번호였어요. 어머니 가요.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일어섰어요.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통장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5개 전부요. 수진 씨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수진 씨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금치산자 선고 신청서, 재산관리 권한 이전 동의서, 법정 대리인 지정 최서연. 수진 씨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만요.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서연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수진 씨가 다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자리에 앉더니 작은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뒷면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명함을 제 통장 사이에 끼워 건넸어요.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통장을 받았어요. 손에 명함이 만져졌죠.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서연이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제가 어머니 계좌 관리를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당하실까봐 걱정돼서요. 하지만 서류 제목은 달랐어요. 금치산자 선고 신청서. 서연이 말과 서류가 다른 거였어요. 저는 서연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슬쩍 명함 뒷면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장실로 가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쪽을 눈짓했죠. 어머니, 여기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간 손이었어요. 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수진 씨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본능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고.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서명하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서연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안 돼. 지금 급해. 저는 서연이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뒤에서 서연이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서연이를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서류 확인 좀 더 필요한데요. 앉아 계세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상구였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이가 창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정장 남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서연이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다급했어요. 절박했죠. 계단을 더 빨리 내려갔어요. 1층, 지하 1층. 뒷문이 보였어요.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어요. 밖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터미널 뒷골목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은행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큰 길로 나갔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한 대가 멈춰섰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명인의 다실이요. 풍남동이요. 빨리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뒷유리로 은행 건물을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도 보였죠. 저는 몸을 낮췄어요.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통장 5개가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할머니, 서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장실로 가세요. 은행 직원은 대체 왜 이런 걸 건넨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끊기고 또 걸려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할머니, 다 왔습니다. 택시가 명인의 다실 앞에 멈췄어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다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명희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세상에, 영자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명희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명희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명희가 저를 다실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앉히고 물을 따라 주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은행 가자고 한 것부터 검은 정장 남자들, 직원이 건넨 명함까지 명희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갑자기 쪽지. 아니 명함을 건넸고 검은 정장 남자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응. 며느리도 그 남자들이랑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영자야,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영자야,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명희가 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잠시 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들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가서 검사, 치매 검사, 영자야, 이거 봐. 명희가 제 팔을 가리켰어요. 서연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치매. 제가 치매라고?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희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영자야, 이거 내 며느리가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뭐? 생각해봐. 너가 은행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명희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순. 아니, 박영자 할머니 여기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명희가 급히 나갔어요. 뒷방 문틈으로 밖이 보였어요. 경찰이었어요. 파출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박영자 할머니 아세요? 며느리 분이 신고하셨어요. 신고? 어르신이 은행에서 갑자기 실종되셨다고요. 실종? 제가 왜 실종이에요? 명희가 뒷방으로 돌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며느리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너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뭐라고?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고 했대. 난동?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명희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명희야, 나 어떡해? 경찰도 날 믿지 않잖아.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믿을 건 아들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들만큼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죠. 40년을 키운, 제 손으로 키운 아들. 평생을 한복 팔아서 대학까지 보낸 제 아들. 우리 민수라면 분명 엄마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제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글쎄, 엄마, 오늘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면서요? 난동?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은행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갔다잖아요. 서연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서연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서연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민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민수야. 엄마, 제발이요. 저 안 그래도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서연이한테 전화하세요. 서연이가 엄마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엄마,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쭉 늘어졌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저를 버렸어요. 민수도 서연이 말만 듣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자야. 명희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명희야.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영자야, 너 멀쩡해. 오히려 내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명희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영자야, 여기 오래 못 있어. 며느리가 경찰 데리고 올 것 같아.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여기 좀 숨어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명희가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풍남동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저기서 한복 배달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시장 상인 몇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너 괜찮아? 며느리가 너 찾아다니던데. 영자야, 요즘 좀 이상하다며? 치매 검사 받아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명희가 다시 들어왔어요. 영자야, 밖에 소문이 쫙 퍼졌어. 내 며느리가 시장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나 봐. 뭐라고 했는데? 요즘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은행에서 난동 부리고 가출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완벽하게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영자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 응. 내 며느리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야. 어떻게? 일단 은행 직원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왜 쪽지를 건넸는지 알아야 하잖아. 명의 말이 맞았어요. 은행 직원 이수진.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표에 적혀 있던 이름. 이수진. 3번 창구. 그 사람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글씨를 쓰던 그 모습. 저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희야,
그 직원을 찾아야 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다시 은행 가보자. 조용히. 하지만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명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정말요? 명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자야, 방금 시장 야채 가게 아줌마한테 전화 왔는데. 뭐래? 며느리가 경찰에 보호조치 신청했대. 보호조치? 응. 할머니가 치매로 위험한 상태라고 발견 즉시 보호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파출소에 할머니 사진 돌렸대. 발견 시 연락 바랍니다라고. 제가 수배자가 된 거예요? 비슷해. 실종 노인 찾기 명목이지만 결국 며느리가 할머니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려는 수작이야.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도 아들도 시장 사람들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저 어제 은행 직원 이수진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은행 고객 정보에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꼭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수진 씨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풍남동 명인의 다실이에요. 30분 안에 갈게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똑똑똑. 할머니 계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죠. 명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제 은행에서 봤던 그 직원. 이수진이었어요. 할머니, 저 찾으셨죠? 수진 씨가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희가 문을 닫고 잠갔어요. 꼭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충격 받으실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최서연. 본명 맞죠?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에서 물잔이 흔들렸어요. 5년 전 대전에 사는 70세 윤정이 할머니 아들과 결혼했어요. 수진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흑백 영정 사진이었죠. 결혼 2년 만에 할머니가 한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세상에. 3년 전 광주에 사는 66세 박순자 할머니 아들과 재혼했어요. 또 다른 영정 사진이었어요. 역시 2년 만에 할머니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번째 피해자 박순자 할머니가 제 고모예요. 명희가 입을 막았어요. 고모가 돌아가신 후 고모부는 충격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 사촌 오빠예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3년 동안 최서연을 쫓았어요. 3년이나요? 네. 고모가 돌아가신 후부터요. 경찰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복수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이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고모 장례식 때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어요. 3년 전 이 사진 한 장으로 전국 은행들을 다 뒤졌어요. 혹시나 이 여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전주은행으로, 네. 3개월 전 전주에서 서연이가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즉시 이 지역 은행으로 정근 신청 넣었죠. 그리고 어제 정말로 나타났어요. 수진 씨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수진 씨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강민호 형사님이 조사한 자료예요. 형사님이요? 네. 제가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계시거든요. 어젯밤 형사님한테 긴급 연락드렸더니 즉시 할머니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주셨어요. 수진 씨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명의로 생명보험 10억이 가입돼 있어요. 수익자는 전부 최서연. 가입일은 3개월 전이고요. 제가 언제 보험을? 할머니 서명이 돼 있는데 아마 위조됐거나 한약 드시고 정신없을 때 슬쩍 서명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진 씨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제 은행에서 서연이가 가져온 서류예요. 금치산자 선고 서류였어요. 금치산자?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선고해서 재산 12억을 전부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거였죠.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총 22억. 제 재산 12억과 제 목숨값 10억. 할머니가 어제 도망 안 쳤으면 수진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3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 이미 2명의 할머니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저도 똑같이 죽이려 했다는 것.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도 3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요. 제 고모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고모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고모 돌아가신 충격에 말도 못하세요. 약만 드시고 계세요. 수진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할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요? 최서연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화면에 여러 사람 사진이 떠올랐어요. 보스 한재혁, 55세. 행복동행 컨설팅이라는 회사 운영해요. 20년간 이런 수법으로 최소 15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요. 15명. 조직은 최소 12명.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그리고 최서연 같은 실행범들이죠. 수진 씨가 조직도를 보여줬어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이전, 살해까지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한약에 탄 것도 수면제예요. 조금씩 먹이면 기억력 장애, 판단력 저하가 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치매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깜빡깜빡했던 것,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났던 것, 단골 손님 이름이 생각 안 났던 것, 전부 한약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그럼 나중에 죽어도 치매로 실수했다고 믿게 되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때 명희가 물었어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이미 2명이나 죽었는데. 수진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고했어요. 고모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 네. 부검도 못했어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거든요. 사망진단서에는 한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되어 있었고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직이 만든 가짜 의사가 진단서를 써줬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였죠. 경찰도 어쩔 수 없었어요. 1차 피해자도요? 똑같았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죠. 수진 씨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해요. 어떻게요? 현장에서 범행 중에 잡아야만 해요. 그래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때 수진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형사님. 지금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제가 아는 강력계 장태수 형사님. 이분이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계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가 있었고, 이제 형사도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수진 씨 눈빛이 단호했어요. 제 고모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만들든 저는 싸울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명의 다실 뒷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복 차림이었죠. 박영자 할머니시죠? 저는 강력계 장태수 형사입니다. 형사가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이수진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1차 피해자 윤정희 할머니, 2차 피해자 박순자 할머니,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똑같아요. 화면에 두 할머니 사진이 떠올랐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할머니들이었어요. 최서연이 며느리였고 결혼 2년 만에 사망했으며 고액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미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미 2명을 죽인 그 여자들 앞에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죠.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명희야. 제가 하지 않으면 다음은 제 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민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앞섰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일단 최서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형사가 펜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도망친 지금
조직은 급해졌을 겁니다.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싸우기로. 끝까지.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됐어요. 장 형사는 제 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부엌, 안방 곳곳에요. 할머니, 이 카메라들이 모든 걸 녹화할 겁니다. 형사가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렌즈가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였죠. 최서연이 약물을 투여하는 순간, 음식이나 음료에 뭔가를 타는 순간을 포착하면 바로 돌입합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입에 대기만 하세요. 삼키지 마시고요.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머니, 용기 내세요. 저희가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어머니,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서연아, 나 집에 왔어.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목소리에 안도감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에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미안해. 핸드폰 꺼놨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괜찮아. 어머니, 제가 한약 다려드릴게요. 서연이가 비닐봉지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드셔야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서연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옆집에서는 형사와 수진 씨, 명희가 모니터를 보고 있을 거예요. 5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서연이가 한약을 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잠깐만 다녀올게.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 문을 닫았어요. 옆집에서 장 형사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이가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었어요. 서연이가 재빨리 한약차에 가루를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었죠.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어요. 지금이다.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서연이가 컵을 제게 건넸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한약차였죠.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기 전에. 서연이가 재촉했어요. 컵을 입에 가져갔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순간만 버티면 돼요. 컵이 입술에 닿았어요.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특공대가 돌입했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장 형사가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서연 살인 미수, 노인 학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서연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한약 드리려고. 한약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 카메라 봐.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어요. 화면에는 서연이가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한약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10억, 위조 진단서, 재산 이전 서류 전부 확보했어.
수진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노인 학대, 사기, 살인 미수까지. 증거 다 있어. 그리고 넌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였어. 형사가 사진 2장을 펼쳤어요. 5년 전 윤정희 할머니, 3년 전 박순자 할머니. 모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지. 이번이 3번째야. 서연이가 주저앉았어요. 저 아니에요. 1차, 2차 피해자 사건 전부 재수사 들어갔어. 부검 영장도 나왔고,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경찰이 서연이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장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형사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직 보스 한재혁.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고위층에 로비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어요. 그게 무슨, 분명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파일이 삭제되고 서류가 없어지고 형사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큰 문제는 보스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요? 네. 자기는 결백하다고, 선량한 사업가인데 누명 썼다고 주장할 겁니다.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어요. 화면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한재혁? 조직의 보스였어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사업을 해온 사업가입니다. 보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어요. 최근 저와 제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보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치매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보스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에 걸린 한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고소하셨고 법정에서 제 결백을 명확히 가리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가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장을 떠났어요. 뉴스 앵커가 멘트를 이어갔어요. 보험 사기 조직 보스로 지목됐던 한재혁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한재혁? 보스였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보스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할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보스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어요. 할머니, 오해 푸시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할머니,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이민수 씨, 회사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할머니. 보스가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누가 제 집 문 앞에 협박 편지를 놔뒀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입 닥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있는 고모부를 없애버리겠다고.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장 형사님도. 형사님이 어떻게 됐는데요? 지방으로 좌천됐대요. 갑자기 발령났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보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를 협박하고 수진 씨를 위협하고 형사를 자천시키고 모든 증인을 없애려는 계획이었어요. 오후에 명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 너가 정신병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웠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모르겠어. 근데 빠르게 퍼지고 있어. 손님들도 수군거리고 보스가 시장에까지 손을 뻗친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들어앉았어요. 밤이 되자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험 사기 조직 보스, 결백 주장, 치매 노인의 착각, 20년 경력 금융 전문가 누명 번나, 경찰 무리한 수사, 선량한 사업가 피해. 모든 기사가 보스 편이었어요. 댓글들도 끔찍했어요. 노인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헛소리 많이 하잖아. 며느리가 불쌍하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장 형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형사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보스를 못 잡았습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다음 주에 강원도로 발령납니다. 더 이상 이 사건 담당 못해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 언젠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겁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명희와 수진 씨 그리고 장 형사를 불렀어요. 명희 다실 뒷방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았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증거가 없어요. 파일도 다 삭제됐고 그럼 새로 증거를 만들어야죠. 수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한재혁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명희가 반대했어요. 이미 2명을 죽인 조직이야. 할머니 혼자 가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제가 할게요. 한재혁한테 전화해서 만나겠어요. 할머니. 장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브로치였어요. 한복깃에 다는 작은 나비 브로치.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형사가 브로치를 제게 건넸어요. 한복깃에 달면 전혀 티가 안 나요. 렌즈가 여기 나비 눈 부분에 있어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화돼요. 화질도 HD급이라 얼굴과 음성이 선명하게 잡혀요. 수진 씨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형사님, 인터넷 생중계하는 게 어떨까요? 생중계요? 네. 실시간으로 전국 사람들이 보면 한재혁이 아무리 백이 있어도 증거 조작을 못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저희가 기술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제 한재혁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죠. 오후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할머니. 한재혁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생각 잘하셨네요, 할머니.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아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고소 취하하고 증언을 전부 드릴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어디예요? 전주 덕진구 금암동 태평빌딩 12층. 행복동행 컨설팅이에요. 알겠어요. 혼자 오시고요. 할머니. 네. 허튼 짓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끝장난다는 거 아시죠? 전화가 끊겼어요. 저녁 6시 50분 저는 한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깃에 나비 브로치를 달았어요. 작고 예쁜 나비였죠. 카메라라는 티가 전혀 안 났어요.
명의 다실에서 수진 씨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화면 잘 나와요. 생중계 시작할게요. 수진 씨가 버튼을 눌렀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보는 화면이 인터넷에 송출되기 시작했죠. 할머니, 조심하세요.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저는 태평 빌딩으로 향했어요.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행복동행 컨설팅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막아섰어요. 핸드폰 주세요. 여기 있어요. 핸드폰을 건넸어요. 가방도요. 가방도 빼앗겼어요. 남자가 제 옷을 더듬으며 주머니까지 뒤졌어요. 다행히 브로치는 의심하지 않았죠.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 큰 책상 뒤에 한재혁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재혁이 웃으며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명의 다실에서는 노트북 화면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누구야? 며칠 전에 뉴스 나왔던 그 사업가 아니야? 한재혁 맞네. 결백하다던 사람. 조회수가 벌써 5만이야. 명의가 화면을 보며 속삭였어요. 사무실 안에서 한재혁이 입을 열었어요. 증언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빈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지만요. 한재혁이 USB를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진작 이러실 것이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저였어요? 한재혁이 의자에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딱 보니 약해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돈도 제법 있으시고 전주 한옥마을 한복집 건물까지 완벽한 타겟이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명의 다실 화면에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녹화되고 있는 거 모르나? 완전 사이코네. 조회수 20만 넘었어요. 수진 씨가 외쳤어요. 그럼 앞에 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재산 많고 혼자 사시고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한재혁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직접 죽인 건가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한재혁이 비웃었어요. 제가 직접? 아니죠. 최서영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뭐든 할 애들은 많거든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제 온몸이 떨렸어요. 한재혁이 책상에 팔을 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누가 날 잡겠어요? 할머니,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이 나쁜 놈아. 한재혁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할멈이 미쳤나? 한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브로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신 말한 거 전부 녹화되고 있어. 한재혁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무슨 헛소리야?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당신이 20년간 사람 죽이고 돈으로 경찰 매수하고 모든 짓 다 한 거. 지금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한재혁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무슨 소리야? 들어올 때 핸드폰 뺐고 주머니까지 싹 다 검사했는데. 이 브로치다. 이 자식아. 저는 나비 브로치를 가리켰어요. 한재혁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조회수 100만 돌파했어요. 명의 다실에서 수진 씨가 외쳤어요. 댓글 봐요. 다들 신고하고 있어요.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신고했어요. 경찰 연락했습니다. 이 새끼 진짜야? 20년간 사람 죽였다고? 사무실 문이 박살났어요. 쾅! 경찰이다. 꼼짝 마. 특공대가 돌입했어요. 한재혁 살인교사, 보험사기, 조직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한재혁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검은 양복 남자들도 함께 체포됐죠. 이건 함정이야. 한재혁이 소리쳤어요. 함정? 내가 한 말 전부 400만 명이 들었어. 장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어요. 생중계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경찰이 한재혁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죠. 명예다실로 돌아왔을 때 수진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명희도 울먹이며 저를 안았어요. 장 형사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용감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싸웠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겼어요. 3개월 후 법정.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 첫 줄에 저와 명희, 수진 씨가 앉아 있었죠. 피고석에는 한재혁과 최서연, 그리고 조직원 12명 전원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 남자들,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까지.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고인들은 일어서세요. 한재혁과 조직원들이 일어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재혁. 한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살인 교사 및 조직 범죄 혐의. 20년간 15명 이상의 노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한재혁이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최서연.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살인죄 3건, 살인 미수 1건.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윤정희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미수에 그친 박영자 할머니.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머지 조직원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각각 징역 10년에서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피해자 박영자 할머니.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15명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했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피해를 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죠. 할머니, 해냈어요. 고모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 47번지 영자 한복을 열었어요. 새벽 5시 눈을 떴어요.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문을 열자 한옥마을 기와지붕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시장 야채가게 아줌마였어요. 영자야, 잘 지냈어?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요. 우리가 영자 내를 오해한 거 미안해.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거잖아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존경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오후 3시쯤 명희가 찾아왔어요. 영자야, 명희야. 우리는 꽉 껴안았어요. 영자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40년 친구로서 나도 명희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명희가 대추차를 내렸어요. 우리는 뒷방에 앉아 차를 마셨죠. 영자야, 수진이 소식 들었어? 응? 은행 복직했대. 그리고 지점장 승진 제안받았대. 정말 잘 됐네. 그리고 장 형사님도 서울로 복귀하고 승진했대. 저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가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엄마. 돌아보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서연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어깨가 떨렸어요. 괜찮아, 민수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몰랐잖아. 서연이가 워낙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 의심하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주말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고맙다, 민수야.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68세에 그런 조직을 무너뜨리다니. 나도 무서웠어.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었어. 왜요? 너 때문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가 날 죽이고 나면 다음은 너였을 거야. 내 아들을 지키려면 싸워야 했어.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며칠 후 수진 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수진아. 수진 씨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수진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도 못 이겼어. 할머니, 은행 지점장 됐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최고 대우 해드릴게요.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어요. 한 달 후 전주시에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용기 있는 시민상. 박영자 할머니.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옥마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 은행에서 도망쳤던 그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던 그 절망.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희, 수진 씨, 장영사, 그리고 제 용기. 함께 싸워서 이겼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68세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난 해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녁에 명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TV 켜봐. 너 나온다.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68세 박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살인 음모를 막고 20년간 활동한 보험 사기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15명의 억울한 죽음이 재조명됐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박영자 할머니.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기저기서 축하 문자가 쏟아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한옥마을 기와지붕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15년 전 떠난 남편에게 우리 민수도 잘 크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다 잡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영자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생중계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사건 이후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됐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신고했고 숨어있던 범죄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